결과적으로 몇몇 괴물들이 나오게 되는 여러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요, 뭔가 그것을 또 이용하는 정치적 세력들도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전체주의라고 해요. 전체주의는 다른 형태의 말로 국가지상주의 내지는 일당 독재를 수반하게 됩니다. 먼저 이러한 전체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무솔리니예요. 이탈리아의 독재자가 되겠죠. 자, 이탈리아의 상황을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 또 하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잠시 뒤에 히틀러도 나올 거거든요. 히틀러는요, 경제 대공황을 기가 막히게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무솔리니는 경제 대공황 이전의 권력을 잡아요. 이게 되게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냐? 1차 세계대전에 전순국에 들어갔지만, 혹시 우리 지난 강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탈리아는 원래 동맹국 측에 있다 협상국으로 넘어왔죠. 즉 승전국, 전순국이지만 국가 입장에서 에이 저 배신자, 네가 한 게 뭐 있어 임마, 이런 분위기였어요. 식민지 획득을 전혀 거의 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한 형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자, 그 상황으로 인해서 1919년 파시스트 당이라는 약간 극단적인 그러한 정치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무솔리니가 중심이 돼서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22년, 요 연도는 잘 물어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로마 진군이 이루어지게 돼요. 무력, 그들을 따랐던 검은 셔츠잔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로 진군해요. 그렇게 되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누가요? 무솔리니가요. 1922년 보세요. 경제 대공황 이전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1926년 일당 독재를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져가게 되었던 인물이 누구다? 무솔리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전체주의를 얘기할 때 파시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너무나 자기 혼자 독선적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완전 파쇼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파쇼가 여기서 온 거야. 파시즘. 내 말이 무조건 옳아, 우리가 전부 다 옳아, 그러면 우리 다를 위해서 너 혼자 희생해 라는 그러한 전체주의 형태.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진군을 하는 무솔리니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볼 수 있겠고요. 자, 무솔리니의 말 잠시 보도록 할까요? 자, 파시즘, 파시스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국가 안에 있으며 국가 밖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파시즘은 일국 일당이며 전체주의자의 국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에 힘을 준다. 우리들은 정치를 통제하고 정신을 통제하고 경제를 통제한다. 즉 뭐야? 우리 국가가 여기 구성원들의 모든 정치, 정신, 경제를 다 통제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말만 들어도 이거 말도 안 되고 무서운 얘기죠. 이런 거 그냥 막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형태에서 독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 배상금을 물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시 독일 입장에서 돈을 찍어내죠. 돈을 많이 찍어내. 화폐가 이만큼 늘어나.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당시에 독일은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책을 하나 살라고 그래요. 완쌤의 완벽한 세계사 얼마죠? 예, 10,000원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 책 좋은데, 완쌤 강의 잘하시지? 이 책 좋은데? 한 30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서점 직원한테 가서 예, 완쌤의 완벽한 세계사 살게요 하고 10,000원 딱 내밀었는데 지건이 얘기를 해요.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아까 10,000원이라며. 이 사람 세계사 지금 우리 독일 상황을 모르시네? 글쎄 돈이 올랐죠. 30분이나 지났잖아요. 11,000원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 단위로 달라. 아침 저녁으로 금액이 달랐다고 하고요.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리어카 전체의 화폐를 끌고 왔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의 독일의 경제 상황은 엉망이었었던 거예요. 즉 바이마르 공화국은 이념적으로는 잘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것으로 삶의 모습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었겠죠. 1922년에 독일이 이 대표적인 공업지역인 루르 지방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이들의 자존심은 많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경제는 혼란했었고요.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법적 절차 이런 걸 그냥 뒤로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가 몹시나 무능해 보였을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 등장했던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시대의 악마 히틀러입니다. 그가 등장하죠. 자, 그는 등장하면서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일단 적을 정확하게 만들어요. 정치판에서는 여러분 적을 만들잖아요. 자기 편을 끌어당기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소수파, 대표적으로 유대인, 그리고 정부의 무능, 이런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등장하죠. 자, 그래서 그가 이 히틀러의 유명한 책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치즘은 민족주의 국가는
인종을 모든 생활에 집중해 두어야 한다. 국가는 인종의 순수한 유지를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 자기가 병약하고 결함이 있는데도 아이를 낳는 것은 다만 치욕일 뿐이며 오히려 아이를 낳는 일을 단념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 국가 사회주의자는 단호히 우리들의 외교 정책 목표, 즉 독일 민족에 상응하는 영토를 이 지상에서 확보하는 고수해야 된다. 우리 어마어마한 게르만 민족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 우리의 힘을 더 발휘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안에 소수파 유대인들, 여기서 말하는 그 순수한 인종이란 건 뭐예요? 힘이 약한 명약한 사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우리는 인정해주면 알자. 우리의 같은 국가 일원으로서 인정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등장합니다. 그가 나치당을 만들고요. 그러고 사람들한테 포섭해 가는데 그게 경제 대공황이라는 그 상황과 완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슈타포라는 그들의 따라줬었던 그런 정치 세력과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32년이 되면서 나치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요. 승리되면서 바이마르 헌법을 정지시켜버려요. 그리고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맹했다고 그랬잖아요. 독일이 탈퇴했는데 별다른 제재 수도 없는 거야. 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국이었었던, 또 전쟁을 일으켰었던 독일이 탈퇴했는데 저 어쩌지 이러고 있었어. 자, 이런 상태에서 1934년에 총통에 취임해요. 히틀러가. 요거 보면서 가끔 공부 좀 많이 하는 친구들이 가끔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질문을 풀다 보니까 히틀러가 총리도 됐다라고 하는데 왜 총통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친구 이 정도 질문할 정도면 뭐 세계사는 이미 끝난 친구다.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총리도 했었거든요. 총리가 되었던 게 1933년이에요. 근데 총리였다가 마침 1934년에 누가 죽냐면 힌덴부르크라는 당시에 대통령이 죽어요. 1차 세계대전 영웅이었었다라고 하는 그 힌덴부르크가 죽게 되면서 그러면 이 히틀러가 얘기하죠. 야, 내가 지금 총리인데 그 대통령 자리랑 총리 자리랑 합쳐서 나 총통 되는 거 어때? 라고 하는데 다 동의하죠. 이때 히틀러가 여러분 완전 다 구테타를 했던 거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치와 법 파트나 이런 데서 볼 때 뭐 형식적 그 민주주의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잖아. 히틀러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게 아니야.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적 절차를 전부 다 지켜내요. 그리고 나선 총통까지 되었었던 히틀러는 1935년에 재무장을 선언해요. 야, 우리 15년 넘게 너무 힘들었어. 우리 다시 무장할 거야. 독일 다시 뭉쳐. 우리 뭐 군대 10만 제한? 웃기지 마. 우리 50만 넘게 늘릴 거야. 라고 하면서 무장을 선언하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의 제스처가 좀 약해요. 쟤네 봐라. 야, 저 어떻게 하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좀 봐줄까? 이렇게 막 말하고 있었던 상황이야. 이러면 이때부터 좀 제한을 했어야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자신들의 그 상황을 한번 실험해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에스파냐 내전, 바로 스페인 내전, 1936년부터 시작되었었던 스페인 내전에 이들이 보세요. 이들이 각각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그다음에 전체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막 군사력을 늘렸죠. 이 늘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군사력이었어요. 군사력을 점점 늘려나가. 이 늘리는 상태에서 그러면 야, 우리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건 전쟁을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바로 우리가 지금 2차 세계대전을 좀 일으키긴 그렇고 하고 있는데 그때쯤 스페인에서 내란이 벌어진 거야. 이걸 우리가 흔히 스페인 내전 내지는 에스파냐 내전이라고 합니다. 에스파냐, 즉 스페인에서 인민전선이라는 좌파 정권이 등장했는데 그것에 반대파에 섰었던 우파 정권, 즉 프랑코,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가 반란을 일으켜요. 우린 이것을 스페인 내전이라고 그래요. 에스파냐 내전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프랑코를 지원해 준다라는 이유로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여기 참전해요. 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독일도 여기 참전해요. 그러면서 도와주는 모습. 이게 언제냐? 1936년부터 39년까지 있었던 에스파냐 내전. 즉, 이 스페인 내전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의 최종 리허설이라고 해요. 요 상태에 이들이 참여하면서 야, 우리 이 정도면 전쟁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이들이 갖게 돼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냐? 여러 가지의 문제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좀 여러 상황이 맞아떨어져요. 거기다가 이탈리아는 보세요. 이탈리아는 이 상황에서 에티오피아를 침공해요. 이것도 가끔 연도로 물어봅니다. 1935년에. 왜? 그 전에 갖다 졌잖아. 에티오피아한테. 근데 무솔리니는 야, 우리 이젠 달라. 우리 나 무솔리니야. 이러고 가서 에티오피아를 실제 식민지 삼아요. 그리고 알바니아까지
알바니아까지, 지금 발칸반도 좀 위쪽에 있는 알바니아 지역까지 장악해요. 1939년에. 예.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전반적인 모습이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에스파냐 내전을 비판했던 바로 그 인물, 이 게르니카라는 20세기 최고의 미술계의 거장 누가 있습니까? 바로 피카소가 있죠. 이 에스파냐 이 내전에서 독일의 이 침공, 이 독일의 이 비행기 그 폭탄을 이 게르니카 지역에 엄청나게 하게 되면서 많은 일반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그 분노한 심정에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죠. 이게 바로 에스파냐 내전의 참상을 가장 잘 표현했다라고 하는 게르니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에스파냐 내전, 이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예요? 일본이죠. 1923년도에 관동 대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 박열이라고 보셨습니까? 예, 이재훈 씨가 아주 열연을 펼쳤던 바로 이렇게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관동 집안에 일본 역사상 가장 최악의 지진이 벌어졌었어요. 지진이 일어난다는 건 엄청난 사회 혼란이 동반되고요. 사회가 혼란해진다는 건 정부에 대한 무능, 정부에 대한 대책 미흡, 그 다음에 막 불만이 표출되게 되죠. 그건 당시 일본 정부가 어디로 돌리는지 아세요? 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조선쟁이, 그 조선 애들이 우리 이때 다 잘해갖고 우리 다 죽으라고 우물에 독 타고 있대 라는 유언비어를 날조해요. 그래서 불과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5,000명이 맞아 죽어요. 여러분, 맞아 죽는 인원이 5,000명이 넘어요. 아마 그 인원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밝혀진 것만 그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한 혼란 상황이었죠. 자, 이러한 혼란 상황을 내부의 적, 일본 입장에선 거기 안에 있었던 엄청난 소수파였던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렸었고요. 그 엄청나게 그들 입장에선 잘 그게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때 정말 살기 힘드셨죠. 그리고 여러분 가끔 인터넷상이나 이런 사람 보면서 제1동포 분들 보면서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일본 땅에 살면서 우리 민족의 그 민족성을 놓지 않고 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 비하하는 용어를 써가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시는 정말 많은 분들,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응원해 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일본의 그 한글학교, 관동 지역에 있는 한글학교 선생님들 제가 좀 역사 강연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선생님들이 마지막 독립운동가이십니다 하면서 했더니 몇몇 분들 막 거의 우시더라고요. 저는 진짜로 역사 선생님을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우리의 그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민족 정신을 잊지 않고 산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회적 혼란에 경제 대공황까지 벌어졌었어요. 이것은 당시의 군부 세력, 보수파들 군부 세력 입장에선 그들이 더 성장이 좋은 상황이었지. 그런 상황에서 만주 지역 일대를 침략합니다. 이게 1931년이에요. 우리 한국사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33년, 이게 독일이 국제연맹에 탈퇴했던 해랑 같은 해예요. 같이 1933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해요. 같은 해야, 같은 해. 자, 그리고 1937년에 중일전쟁도 벌어집니다. 이 중일전쟁 중에 있었던 것이 바로 난징 대학살. 우리도 일본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또 일본의 그런 잘못된 만행,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도 되게 분노하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난징 대학살 때문에 30만 명이 넘게 학살당하거든요. 근데 학살당한 장면 지금도 몇몇 그 자료들이 막 여기저기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좀 자세하게 한때 좀 찾아보다가 그냥 정말로 제 정신 건강이 너무 치명타적이에요. 저는 글로 좀 많이 봤었는데 글로 보다 보는데 그것도 글을 끝까지 못 읽을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막 내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을 수십 명을 잡아놓고 얘네들이 칼 갖다가 1분에 몇 명 정도 목을 잘라 죽일 수 있냐, 이런 내기를 막 해요. 그 글로 봐도 저는 놀라운데요. 막 그런 모습들을 막 시신낙낙거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지금도 혹시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하시고 끝나시고 난징 쪽에 가게 되시면 요 난징 기념관이 꼭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한 모습들 중에 삼국 반공 협정이라는 것이 맺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국가다 그래서 추축국이라고 했었어요. 추축국. 이거 완성되었던 건 1937년이거든요. 37년이거든요. 근데 이게 37년에 한꺼번에 세 나라가 다 한 게 아니라 이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6년에 이들이 하고 마지막에 요렇게가 되게 되는데 이게 1937년에 삼국 반공협정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모습. 자, 되셨죠? 이제 2차 세계대전 지금까지 배경 설명한 거예요.
자, 이탈리아는 경제 대공황 이전에 이미 전체주의 체제를 보여주었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라는 인물이 경제 대공황의 상황을 이용하는 측면으로 인해서 혼란과 경제적인 혼란 상황을 잘 이용하면서, 히틀러 입장에서는 잘 이용하면서 이러한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상황까지 오게 되었었다. 일본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요. 1937년도에 이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협정을 맺는 삼국 방공협정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보세요. 1938년이 돼요. 이들이 막 이제 재무장도 선언하고 독일이 아이씨, 야, 나 몰라. 나 그냥 이제 나 좀 힘도 키울 거야. 라고 하면서 막 하는데 이들이 첫 번째 신호탄을 쭉 한번 밀어봐요. 뭐냐? 오스트리아를 병합해요. 야, 오스트리아는 우리 원래 같은 나라였어. 내가 여기 좀 찾아야 한다. 라면서 쭉 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는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쟤네 봐라. 야, 근데 뭐 인종적으로는 같은 게르만족이고 하니까 좀 뭐 그냥 뭐 이러고 약간 모른 체 하고 있었어. 자, 그런 상태에서 체코지방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수데텐 지방, 이거 주테탄란드라고도 합니다. 약간 이거 발음상의 차이예요. 수데텐 지방을 요구해요. 근데 사실 이 수데텐 지방이 어디냐면 요게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독일 지도 갖고 와갖고 여러분 이게 영문이 아니라서 조금 힘들 텐데 요게 독일입니다. 요게 독일이고 체코슬로바키아가 어떻게 있었냐면 요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있었어. 보이시나요? 여기에 수데텐 지방이라는 게 어디냐면 여기 지역일 때예요. 근데 이게 독일의 요구가 완전 허무맹랑하지 않았던 게 이게 체코슬로바키아긴 했지만 여기 지역에서 독일어를 쓰는 독일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대요. 뭐 몇몇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 300만 명 가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요 지역은 우리 지금 독일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지역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거 우리 줘! 라고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이가 없죠. 그런데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까지 외교 역사에서 가장 멍청한 협정이라고 하는 뮌헨 회담을 개최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그 대표들이 만난 거예요. 야, 솔직히 제일 힘들었잖아. 그리고 여기 뭐 독일어 쓰는 사람들도 많대. 요 정도까지는 어떨까? 라고 하고 이 둘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하고 얘기를 한 거야.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케이, 야, 독일 여기까지야 라고 하고 이것을 이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에서 난리 났죠. 자신들의 땅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한테 그냥 거기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뮌헨 협정, 유화 정책 그걸 펼쳤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차지해버려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더 벌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폴란드에 회랑을 요구해요. 요 회랑이라고도 하고요. 회랑이란 게 뭐냐면 이 좁은 길로 넓게 쭉 뻗어진 지역 이런 걸 그 회랑이라고 하는데 폴란드 회랑이라는 지역은 이 단치 요 끝에 항구가 단치히라고 있거든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좀 편한데 무슨 말이냐? 지도상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에 독일어로 단치히라는 것인데 여기 항구 지방이 여기 단치히라는 것이고 여기가 폴란드거든요. 이 폴란드 입장에서 여기로 쭉 들어가는 요 지역을 폴란드 회랑이라고 그래요. 회랑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요 지역까지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차지했죠. 독일 입장에서. 그리고 폴란드를 좀 압박하기 위해서 야, 여기 단치 지방, 여기 회랑 지방, 여기도 좀 우리한테 갖고 와!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폴란드의 회랑 지방을 요구한. 그러니까 단치를 요구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요거는 회랑을 거기까지 가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단치는 또 거기 항구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이요. 폴란드를 지원해주면서 웃기지 마! 여긴 안 돼! 라고 해요. 그러자 독일이 그래? 잠깐만 하고 하면서 독일이 있잖아요. 그럼 1차 세계대전 생각해보세요. 독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서부정선이었고 여기가 동부정선이었잖아요. 그럼 여기 당시엔 러시아였었지만 이 러시아 이름이 소련이 됐고 이 소련과 여기 프랑스 이 양쪽에서 같이 싸우면 독일 입장에서는 더 불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요게 1939년 8월경이에요. 8월경이에요. 그러니까 38년에 오스트리아 병합했고요. 38년에 체코의 수데텐 지방, 주테탄란드라는 그 지역도 가져갔고요. 그리고 39년이 되면서 폴란드의 회랑을 요구하면서 이때 이걸 영국과 프랑스가 받아들이지 않자 8월 23일입니다. 정확히는 독소 불가침. 야, 나 이제 조만간 독일 입장에서 전쟁할 건데 너랑 나랑은 이제 같은 친구다. 우리 깐부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자 소련 입장에서 오케이, 요 가운데 어디 있어?
가운데가 있는데 폴란드거든요. 그러면 우리 폴란드 반띵할까라고 해서 이들이 각각 나눠 갖기로 약속을 해요. 오케이, 뭐 나도 분리할 거 없지? 라고 소련도 받아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같은 팀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았어, 우리는 같은 팀이야?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폴란드를 침공해요. 이게 1939년 9월 1일이에요.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이게 전쟁 전 상황이죠. 1939년 8월 31일이면 2차 세계대전 직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독일은 요원절이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한번 보실까요? 9월 1일부터 10월 6일, 즉 한 달 정도 조금 지난 거죠. 독일의 영토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폴란드 절반을 가져갔어요. 폴란드 절반을 가져갔잖아. 선생님, 여기도 원래 폴란드였는데 요 절반은요? 여긴 어디? 이제 러시아가 침범한 거지. 그러니까 폴란드 전체를요. 여기 이제 폴란드 전체라면 여기는 독일이 가져가고 여기는 소련이 가져간 거예요. 사실 폴란드가 그래서 아픔의 나라입니다. 사실 보면.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리고 나선 이들이 전쟁을 막 확대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10월 6일까지 어쨌든 폴란드 절반을 차지했죠. 그러고 나선 사실 한 반년 정도는 전쟁 준비를 더 해요. 전쟁 준비를 더 해요. 그리고 잘 보세요. 10월 6일이죠. 10월 6일 다음 해가 나오는 게 40년 6월 말이죠. 어떻게? 즉 여기에서 쓱 보다가 전쟁 준비를 더 해. 한 반년 정도. 침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쟤네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끝날라나? 이런 분위기 속에 반년 정도 지나서요. 4월 달에 어디를 침공하냐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해요. 북쪽을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수능에서. 요렇게 이렇게 연표 나오는 게. 여러분 보세요. 이거 교과서에 안 나와, 이거. 그냥 말로만 있는 걸 제가 지도를 찾아서 갖고 온 거잖아요. 여기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 프랑스가 믿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좀 너무 만만치 않으니까 여기에 마지노선이라는 이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면서 정말로 완벽한 방어선을 만들어놔요. 마지노가 계획한 라인이다 그래서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뭔가 우리가 자신이 믿을 만한 구석 이런 거, 저 마지노선이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것만 믿고 있었어, 프랑스는. 야, 저 절대 못 들어. 그리고 프랑스가 여기에 솔직히 너무 전쟁 비용을 과하게 썼던 것도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전격전이라고 해서 빨리 올라가면서 여기를 다 차지해버리거든요. 한 달도 안 돼서 다 차지해요. 그러고 나선 요 위쪽으로 돌아요. 요 마지노선을 요렇게 뚫기는 만만치가 않으니까 어떻게? 여기 위에가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밑에가 벨기에잖아요. 요로 치고 들어와요. 이게 전격전의 본격화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요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 당시에 프랑스가 전쟁 준비가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먼저 어디? 덴마크와 노르웨이 4월 달에 침공했습니다. 1940년 4월에요. 그리고 5월이 되면서 네덜란드, 벨기에 지나면서 5월에 프랑스로 침공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여기 북부 지역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면서 여기에 독일의 말을 듣는 프랑스 정부, 이 무슨 정부? BC 정부를 만든다고요. BC는 지명이에요. 파리 밑에 있는 지명인데 거기 중심으로 행정기관을 꾸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괴뢰 정부야. 독일 말을 듣는 프랑스의 꼭두각시 정부. 이게 1940년 6월에 만들어졌던 BC 정부예요. 그리고 나선 어떻게? 이쪽으로 더 확대하지. 요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941년 12월이죠. 왜? 41년 6월이 되면서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그래서 소련까지 침공하기. 또 아니야, 소련 또 뒤통수 맞지. 여기 소련 영토 전부 다 여기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사실은 거의 200만 명 가까운 사상자가 넘게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거 물량 공세로 결과적으로 소련이 막아내면서 이제는 이제 독일이 이제 폐색이 좀 짙게 되었던 것이죠. 요 파트가 더 자세히 나오면 어려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놀라울 정도로 이건 제가 작년 강의 준비할 때 이거 좀 한번 보여드려야지 하고 그냥 쓱 보여드렸던 게 이번에 작년 9월 모평 수능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요 파트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전쟁 시작 전입니다. 전쟁 시작 전에 이미 여기 수데텐 지역은 차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쟁 시작 빵 되자마자 어떻게? 폴란드 절반 차지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반년 정도 기다려요. 그리고 40년 6월 말이 되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4월 달에, 그 다음에 여기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5월 달에 공략하면서
프랑스까지 다 공략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6월이 되면서 어떻게 여기에 BC 정부가 세워진다고. 되셨죠? 그리고 나서 41년도에 어디도 공격한다? 이쪽. 소련까지 공격했다. 이게 이제 지도상의 모습이고요. 그 이후의 모습은 우리 여기 있는 글자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1939년 9월 달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 6월이 되면서 프랑스의 비시 괴뢰 정부, 꼭두각시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자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었던 드골이 등장해요. 우리 그 나라로 예를 들자면 파리 그 상해 임시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드골이 영국으로 건너가서요, 이 독일에 저항하는 그 운동을 펼치죠. 우리 그 운동을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하고요. 자, 그럴 때쯤, 자, 1941년이 되면서 영국과 미국의 대표가 만나요. 야, 어떻게든 이 2차 세계대전은 끝날 텐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요, 이들이. 이걸 대서양 헌장이라고 합니다. 즉 전후 평화 수립의 원칙을 여기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진 게 뭐예요? 유엔이에요. 국제연합. 그 국제연합은 좀 맹하진 않지. 국제연맹이랑 좀 다르지. 아직까지 3차 세계대전 안 일어났잖아요. 예, 그게 바로 그 시작점이 요거였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전장 한켠에선 저기서는 일본이 진주만을 1941년도에 침공하게 되면서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 기지를 기습하게 되면서 또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일본이 또 전쟁을 벌이는 그 시작점이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요거. 자, 되셨습니까? 요까지는 지금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자, 38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 병합, 체코 수데텐을 요구했었고 그것을 영국과 프랑스가 유화정책, 뮌헨 회담이라고 해서 인정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39년도 폴란드의 회랑을 요구했었고 그것은 안 된다고 하자 8월 달에 39년 8월 달에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했고요. 9월 달에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 반년 정도 쉬었다가 덴마크, 노르웨이 장악하고 네덜란드, 벨기에 장악하면서 프랑스 북부 지역까지 차지하는, 그리고 BC 정부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41년 6월에 소련을 침공해요. 이때 소련도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바로 뒤통수에서 맞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 소련과 독일의 정말로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에서 단일 전투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이 났다라고 하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최소한 200만 명 넘는 사상자가 났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때 독일이 여기서 져요. 승기가 여기서 끊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파리는 여전히 독일 수중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막아냈던 게 제가 이번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게 44년 6월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두 달 뒤인 8월 달에 파리가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달에 독일이 항복을 했었고요.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전범들이 처리되는 모습이 있었죠. 이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유대인 학살, 어마어마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대표되는 그런 학살도 있었고요. 이미 이탈리아는 1943년도에 항복을 했습니다. 그것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 여기 뭐 이제 여러 것들이 있는데 저격수와 관련된 그런 뭐 영화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이 영화 보시면서 저와 함께 평화주의자가 됩시다. 우리 영화 배운 사람으로서 아우슈비츠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있고요. 요 내용들, 요 지도상의 문제. 자, 독일은 43년 9월에 항복했었고요. 물론 시작점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 42년부터 43년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에 파리 항복, 그 다음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었고 상륙작전 이후에 바로 그 다다음 달인 8월 달에 파리가 해방되었었다. 요게 작년 수능에 나왔었죠. 그렇죠?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일본 상황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의 아시아의 하나의 그런 그 형태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등장했었는데 ABCD 동맹이라고 그래갖고 일본을 압박하거든요. A 아메리카 미국입니다. B 브리튼 영국, C 차이나, D 더치 네덜란드예요. 그들이 동맹을 해갖고 이 경제적 봉쇄라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갖고 일본이 그들이 이제 화로서 나왔던 게 41년 11월에 진주만 공습이죠. 이게 태평양 전쟁의 시작이었었고, 이 태평양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전투가 바로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이 어마어마한 패전을 맛보게 되었었고요. 근데 사실 정신력은 사실 인정해 줘야죠.
독일이 5월 달에 항복해서 막 하고 있는데 이들 막 항복 조건 따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8월 달에 두 방의 원자폭탄을 맞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래서 조건 없이 항복을 하게 되었었고요. 그 이후 전범들은 도쿄 군사 재판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